자, 9번 문제 보면 되겠죠. 절망적인데 점수가 아직 충분합니다. 포기하긴 이르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9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아까 16페이지였나? 아니, 16페이지 보기.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죠.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죠? 특, 시, 군. 자, 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하죠. 며칠 동안?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민 끝에 불허가 내지는 허가 처분을 하는데, 불허가를 한 경우에는 처분 사유를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를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자,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다가 첨부를 하죠.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뭘 제출을 안 해도 되는데, 요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없죠. 기반시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면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이 허가는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이 첫 번째는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규모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규모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건 붙일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돈 받아놓죠?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부과를 하는데, 원칙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들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에서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건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자, 보면은 옳은 것.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안 하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요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2번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15일.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가 3번이 정답.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규모는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주, 상, 자, 생? 그 생이 이 생이 아니죠.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여기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3만 미만. 자연, 녹지, 생산, 녹지일 때 1만 미만인 거고, 관리지역은 3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셋 다 3만 미만. 이렇게 두 문자만 외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지문이죠. 이렇게 두 문자 옆에다가 항상 두 문자는 본문 옆에다가 써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문자만 달달 외워가지고는 실수하기 엄청 쉬우니까. 그리고 시험장 와가지고 두 문자만 기억한다고 중개법 같은 거 특히 두 문자 막 달달 외우죠. 학개론 같은 거 이런 거. 두 문자 달달 외우면 그 두 문자는 알고 있지만 두 문자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두 문자는 반드시 옆에다가 그 정확한 문장을 써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가 1만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안 받죠.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사를 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10번,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하죠?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 특광시군이 하고, 성장관리 방안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특광시군, 기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제도들은 싹 다 특광시군이 합니다. 근데 딱 하나 특광시군이 안 하는 게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 시군, 에블바디가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거 딱 하나 빼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제도들 뭐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방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싹 다 특광시군. 이렇게. 그래서 1번 국장은 보기도 싫죠. 특광시군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상업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죠. 아까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랑 보전 용도에 수립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가화 용도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 성장관리 방안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수립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수립하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이랑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혹시 기본서 가지고 계십니까? 네, 159.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그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여기 160페이지 가로 2번에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 중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해서 여기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만. 근데 여기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 밑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즉, 높이는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까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요거 높이는 밑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 형, 색, 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 그래서 높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구로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5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아까 했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원래 4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5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정답. 그래서 아까 용적률은 얼마까지? 125%. 원래는 10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125%. 계획관리지역에서. 그 다음에 건폐율은 원래 40%인데 50%. 요 같이 보시라고 한 해에다가 다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N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견 청취 10% 나왔으니까 이거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읽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뭐 처음 보십니까? (178페이지) 요 기본서에 맨 밑에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거의 쳐놓고 뭐 거기.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들은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건축물의 규모, 그 다음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이거 문제집에 나와 있던 것 같던데. 문제집에 없었습니까? 요게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낼 만한 건 거의 다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법 조문이니까 뭐 대통령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그대로.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민간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20% 이내에서.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조례로 25%까지 가감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3번. 시장, 군수, 구청장. 일단 들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방금? 특, 광, 시, 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시군이고 성장관리방안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싹 다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특광시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다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요게 맞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의 전에 뭐 하죠?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게 차이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게 맞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심의 전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요게 차이점. 뒤에는 맞습니다. 권한자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공제를 해줍니다. 자,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은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간개발사업자는 20% 범위 안에서 돈 내면 되는 사람, 돈을 내면 되는데 내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 거죠. 돈을 내기 전에, 납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요만큼 공제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을 납부한 후에 내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돈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죠. 그러면은 환급해 줍니다. 자, 돈 내기 전에는 직접 설치하면 공제를 하죠. 공제를. 그 다음에 낸 다음에 내가 기반시설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를 직접 했죠. 납부 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요거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근데 납부한 후에 내가 뭐 거기는 추가 설치 이런 말이 나오면 추가 설치, 추가 설치하는 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환급을 해준다. 환급.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다 쓰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을 때는 환급해 줍니까? 아니라고 했죠. 잔액이 남았다라고 해서 환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잔액이 남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하는 거지 잔액이 남았을 때는 환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했는데 18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기본세. 거기 가로 4번에 환급 의무라는 게 나오죠?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에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 나죠? 추가 설치? 요럴 때는 환급해 줍니다. 추가 설치. 그 다음에 183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한번 보죠. 183페이지 가로 2번에 사용 의무 보면은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게 가로 안에 보시면은 저 끝에 잔액이 생긴 경우라고 돼 있죠? 잔액이 생겼을 때는 환급해 줍니까? 아니죠. 뒤에 보면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돈 내기 전에 내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했죠. 그럼 비용을 부과할 때 공제를 하고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내고 나서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추가로 설치했죠. 그때는 환급해 줍니다. 근데 잔액이 남았죠. 그때는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 비용 부담. 자, 요건 제가 프린트로 한번 내드렸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주체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시킬 때 원칙은 어떻게? 협의합니다.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자, 비용을 다른 지자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건 원칙 행정청만 비용 부담, 행정청만.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비용 부담 자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제가 이거 과천, 안양, 광명시장이 과천과 안양을 통틀는 이런 도로를 만들죠. 그러면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이익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비용 부담시키는데 협의해야 된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같은 경기도 아니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광명시장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서울시, 인천시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시 원칙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인천이나 서울은 관할이 다르니까 이럴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렇죠? 좀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척하고. 자, 보죠. 옳은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은 사업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해서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지자체가.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일단 틀렸습니다. 자, 다른 지자체에다가 비용 부담시키는 건 행정청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원칙, 비용 부담시킬 때 어떻게 하죠? 협의하여 그 지자체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3번이 정답.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하면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당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가로 안에 이 보조 융자하는 비용에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 이건 제외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나 지형 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까지. 이것도 제가 나름 드린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뭐죠? 미국공, 공이, 공모. 그래서 기획은 맞죠.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 보존녹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연녹지랑 생산녹지지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외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요런 데가 미개발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요런 데 해서 정답이 3개죠. 3개? 기읍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 맞고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틀렸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1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정은 저쪽에 20페이지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제가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습니다. 원칙은 누가? 시, 도, 대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도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저번 주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예외적으로 국정이 되는 경우가 아마 저번 주 문제에 있었겠죠. 그 다음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역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이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지정을 누가 합니까? 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이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겠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먼저 공람 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보여주죠? 14일.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니까 14일. 그 다음에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네, 결과를 통보하죠. 자, 여기서 공람 공고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데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는? 10만 미만일 때는 뭘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협의를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과 협의.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랑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과 관련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 있으면은 협의를 누구랑? 국장과 합니다.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 그래서 옳은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이게 정답. 앞에 쭉 나와 있는 그게 기초사입니다. 기초사.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풀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뭐 안 하면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안 하는 거지 공고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되죠.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공고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3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원칙은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 330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일 때 100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해제, 실효 이런 것들은 항상 다음 날. 그 실효는 다음 페이지 나오죠. 21페이지. 어떻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죠. 실시계획 얼마? 21페이지 거 맨 밑에 있는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은? 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그 다음에 미국 공일 때는 순서를 바꾸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2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22페이지에 아마 나오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2분의 1 병행 이렇게 했던 건데 2분의 1 병행. 거기 요것만 써져 있습니까? 2분의 1 병행.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책을 찾아드려야죠. 이렇게 하면 4시간씩 풀어야 되는데 290?
286. 286 위에 있는 박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요거.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인 지자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한 때. 그 다음에 1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병행은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요게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박스. 그 밑에 있는 박스. 그래서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인데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는 제가 중간에다가 실시계획 인가 이걸 중간에 놨었죠. 이걸 놔두고 했던 게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년은 뭐냐면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년은 그 4번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4번에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2년은 1번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근에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보면은 옳은 거. 기읍.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요 2번 2년.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2년. 맞죠? 기읍.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요 1년입니다. 요 1년.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요거 3번 취소.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도 취소된 경우. 그게 디귿 리을.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거 맞죠?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4번 부도 파산. 그 다음에 비읍에 시행자 지정된 자가 구역 지정고시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거 맞죠?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여기 나오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암기가 아직 안 돼 있을 수는 있는데 보고 오늘 한 번 더 외워보는 겁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있겠죠. 아마 백선 문제나 어딘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그러면 그때 외운 거 못 외운 거 구분하시고 이렇게 한번 외워놓고 다음에 또 나오면은 내가 요거는 외우고 있는데 이거는 또 까먹었구나. 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16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 자, 개발법에서 총회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정관아 게임해. 속삭이지 마시고 정관, 환지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이런 것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죠. 요거 아닌 거 찾는 거죠. 요거 아닌 거.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정화나 게임에 말고 또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게 환지 예정지. 그래서 자, 토지상환채권 옳은 것. 토지상환채권은 공공만 발행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죠. 모든 시행자. 24페이지에 나와 있죠. 24페이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죠.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 빼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권자만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 거지 공공이라고 승인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채권, 상환자 들어가는 건 무슨 증권? 기명식 증권. 기명식이지 무기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율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이게 정답. 이율은 발행자가. 4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환지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24페이지 그 맨 위에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수용 방식. 수용할 때 원칙 공치법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 중에 세 번째 특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대신에 발행하는 게 토지상환채권.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주는 게 토지상환채권이죠. 수용 방식에서 발행.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보증받는다. 그건 맞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에서. 5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는 26페이지 아니에요. 28페이지. 자, 종전 토지에 갑이랑 A란, 갑이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임차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받는 권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시행자가 지정을 해줍니다. 꼭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한받는 사용수익 권능이 이제 환지 예정지로 넘어오니까 나는 종전 토지는 이제 사용수익 할 수가 없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지만 그 사용수익이 정지된 걸 그대로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까지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보면은 옳은 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 같이 A, 임차권자 A의 권리도 함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갑의 권리만 지정해주는 거 아니고 A의 임차권자의 권리도 같이. 그 다음에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그 정지된 사용수익 권능이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야죠. 그 다음에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사용, 수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되죠.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에 있다가 환지 예정지로 넘어오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와 좁다 하면서 첫 번째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 임대료 증감 청구권 아니면 자 나는 원래 500제곱미터를 쓰고 있었는데 250제곱미터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러한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행사해요. 60일 안에.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은 60일 안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요거는 30페이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31페이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지정 이거 누가 수립하는지 보면은 자, 첫 번째 점 보면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획에 들어가면 되겠죠.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특별시, 광역시, 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수는 빠져요. 군수.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하는 거지 군수는 수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만 도지사가 니은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안 할 수 있는 건 대도시입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사람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구역 지정하는 사람 누구죠? 특, 광, 시, 군. 근데 뭐가 틀렸냐면 가로 안에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빼야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권한자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것들 있죠? 뭐 관리계획 입안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나 싹 다 특광시군이죠. 여기 말고도 특광시군이 묶여 나오는 게 많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특광시군이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묶여 나올 때 이 군은 무조건 광역시에 있는 군을 빼야 됩니다. 특, 광, 시, 군이 같이 묶여 나올 때 여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특광시군이 묶여 나올 때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빠져야 됩니다. 자, 저 인천시 강화군 하지 말고 부산시 기장군을 하죠. 짱어 유명한데 기장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장군.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이라는 게 있는데 자, 특, 광, 시, 군이 권한자입니다. 즉 부산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권한자죠. 근데 기장군까지 포함을 해버리면은 부산시에서 다른 구청장들은 권한이 없는데 기장군수만 부산시장이랑 같이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묶여 나올 때 이 군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특광시군에서 이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도 있죠. 기본계획인가 관리계획에서 여기 군은 뭐 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특광시군이 묶여 나올 때 이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묶여 나올 때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무조건 뺀다.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리을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미음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 정비계획 입안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근데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지가 직접 지정을 하죠. 근데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에 들어갈 말은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랑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도지사는 여기 권한자 자체에 아예 안 나오죠.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다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을 하죠. 근데 이 시는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법에서는 이 사람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구청장 묶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면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즉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 사람을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번에는 도지사가 빠져야 됩니다. 도지사가.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3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죠.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이런 것들. 근데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에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2가지 행위를 제한했었는데 그게 뭐죠?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뭐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은 쉬운데 제가 그 내용을 그거 다 써놔서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는 다 읽으면 안 되겠지만 요거 문제 공부하실 때는 요 문제까지 그냥 싹 다 읽으시면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다 읽어서. 그래서 여기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이거나 정비 예정 구역에서 행위 제한할 때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할 때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연장은 한 차례만 1년. 한 차례만 1년. 그 다음에 21번. 이거 시간이 이건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